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발끝을 적시는 서늘한 새벽 이슬을 밟으며 한 사내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고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웅장하기까지 합니다. 사내가 멈춰 선 곳은 한양에서도 내로라 하는 세도가 김정승의 집 앞입니다. 소슬대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고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늘어져 있지요. 이곳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사내가 매를 맞으며 마당을 쓸고 주인집 식구들의 발치에서 숨죽여 살던 바로 그 집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내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거친 삼배옷이 아니라 은은한 광택이 도는 최고급 비단 도포입니다. 머리에 쓴 갓은 대나무살이 촘촘하여 장인의 정성이 느껴지고 허리춤에 매달린 옥놀이개는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손을 들어 대문의 고리를 잡습니다. 과거였다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그 문이 이제는 사내의 가벼운 밀침 한 번에 힘없이 열리고 맙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사내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때 권세가 당당하던 정승의 집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잡초가 무성하고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흉물스럽게 엉겨붙어 있습니다. 저 멀리 사랑채 방 안에서 희미한 등잔불이 흔들립니다. 사내는 그 불빛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방 안에서는 쿨럭거리는 마른 기침 소리와 함께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묻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이 방 안에서 죽어가는 노인은 바로 이 사내의 부모를 팔아넘기고 어린 사내의 등에 주먹질을 일삼던 김정승입니다. 반면 문 밖에 서 있는 이 위풍당당한 사내는 이제 팔도 강산에 모르는 이가 없는 거부 복만입니다. 과거의 노비가 주인의 목숨줄을 쥐고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기막힌 세월이 흘렀던 것일까요? 이름도 성도 없던 비천한 노비가 어떻게 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대지주가 되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겪어온 파란만장한 세월과 남들은 꿈조차 꾸지 못했던 그만의 은밀한 성공 비결이 이제부터 하나씩 밝혀지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인 이른 새벽 남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김정승의 거대한 저택 뒷마당에서는 언제나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복만이 움막 같은 행랑방에서 기어나와 커다란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였지요. 삭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장맛비가 쏟아지는 한여름에도 복만의 하루는 그렇게 거친 흙바닥을 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승댁 식구들에게 그는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그저 마당을 쓰는 도구이거나 땔감을 해오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인집 아들놈이 심심풀이로 던진 돌멩이에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도 복만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소매 끝으로 붉은 피를 닦아내며 묵묵히 마당에 먼지를 가라앉힐 뿐이었지요. 복만이 머무는 행랑방은 사람이 살 곳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우리에 가까웠습니다. 사방에서 황소바람이 들이치고 바닥은 항상 습기가 가득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리며 지게 가득 나무를 해오고 말의 오물을 치우고 나면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쑤셔왔습니다. 하지만 복만은 남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도 곧장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남모르는 은밀한 취미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승댁 도련님이 공부하는 서당 근처를 서성이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천자문을 읊고 논어를 암송할 때 복만은 멀찌감치 떨어져 그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글자를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마당 구석으로 돌아와 손가락으로 바닥의 흙 위에 그 소리를 그림 그리듯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늘 천, 땅지, 검을 현, 누를 황. 입으로는 소리 내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만 음조리며 복만은 흙바닥에 수백 번, 수천 번 글자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복만의 손끝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을 깨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승댁을 드나드는 수많은 손님들, 장사치들, 그리고 정승이 아랫사람들에게 내리는 지시들을 가만히 관찰하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정승이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을 불러 모아놓고 곡식을 빌려주며 이자를 정하는 광경을 복만은 담벼락 너머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정승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그를 모르는 농민들을 속여 말도 안 되는 고리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정승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강제로 도장을 찍어야만 했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복만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를 모른다는 것이, 힘이 없다는 것이 저토록 서러운 일이구나. 복만은 그날 밤 흙바닥에 적어 놓았던 글자들을 힘껏 문질러 지우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담장을 넘어가 저들보다 더 큰 세상을 품으리라고, 그리고 다시는 무지함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가 없는 세상을 보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배고픔은 매일같이 찾아오는 불청객이었고 주인집 노복들의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남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밥에 물을 말아 끼니를 때우면서도 복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들이 버린 헌 집신을 주워다 밤마다 정성껏 수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선한 집신을 저작거리의 가난한 이들에게 아주 싼 값에 팔거나 먹을 것과 바꾸어 조금씩 재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남들에게는 하찮은 푼돈이었지만 노비 신분인 복만에게 그것은 자유를 향한 씨앗이자 목숨보다 귀한 미천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아무도 모르는 숲속 커다란 바위 틈새에 숨겨두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늘어가는 그 무게를 느낄 때마다 복만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모욕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듬직한 청년이 된 복만. 그의 눈빛은 예전에 겁먹은 노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움과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을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이 좁은 정승댁 마당에 갇혀 지낼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복만의 뜻을 알았던 것인지 김정승의 집안에 큰 소동이 일어난 틈을 타 복만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김정승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복만의 발걸음은 매서운 칼바람만큼이나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등 뒤로 멀어지는 화려한 기와 지붕을 뒤로 한 채 그는 한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품 안의 엽전 몇 푼과 낡은 지게 하나뿐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부자도 갖지 못한 원대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지요. 복만이 발길을 멈춘 곳은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마을. 외곽의 거친 돌밭과 늪지가 뒤섞인 황무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귀신도 곡소리 내며 떠날 땅이라 불렀습니다. 돌덩이가 사방에 널려 있어 쟁기 끝이 부러지기 일쑤였고 조금만 비가 오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탕으로 변하는 쓸모없는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복만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승댁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땅에 힘이 있다는 뜻이고, 돌이 많다는 것은 그 아래 깊은 흙이 햇볕을 덜 받아 영양분을 머금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지요. 복만은 그날부터 그곳에 작은 움막을 짓고 홀로 땅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뜨기도 전인 새벽 미명에 일어나 정과 망치를 들고 커다란 바위를 깨부수었습니다.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혀 터지고 진물이 흘러 괜히 자루를 잡기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복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터진 손등에 거친 헝겊을 칭칭 감싸고는 다시 흙을 파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복만을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저 미련한 놈 보게나 저런 곳에 씨를 뿌려봤자 새들의 배만 불려줄 것을 모르는가? 라며 비웃었지요. 그러나 복만은 대꾸 한마디 없이 묵묵히 돌을 골라내어 담장을 쌓고 늪지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깊은 수로를 팠습니다. 그가 판 수로는 단순히 물을 빼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가뭄이 올 때를 대비해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작은 보의 역할까지 겸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지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을 때 복만은 저작거리에서 남들이 버린 씨앗들을 헐값에 사들여 정성껏 심었습니다. 남들은 좋은 씨앗을 심어야 풍년이 든다고 했지만 복만은 땅의 힘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정성으로 일군 이 흙이 씨앗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이 무너질 듯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비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렸지만 복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삿갓도 쓰지 않은 채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이 판 수로가 막히지는 않았는지, 새로 심은 싹들이 흙탕물에 휩쓸려 내려가지는 않는지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새도록 흙탕물을 뒤집어 쓰며 삽질을 하던 복만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정직하다는 것을요. 땀을 흘린 만큼 길을 내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잡초와 돌무더기 뿐이던 황무지에서 푸른 벼 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깔이 어찌나 고운지 황금빛 물결이 파도치는 듯 했습니다. 복만의 논에서 수확한 곡식은 다른 평범한 논보다 알이 굵고 단단했습니다. 남모르게 팠던 수로와 정성껏 골라낸 흙이 빚어낸 결실이었지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칠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이고 지금의 풍요 뒤에는 반드시 혹독한 시련이 찾아올 것임을 말입니다. 복만은 자신의 논 옆에 거대한 창고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제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빈 창고만 크게 지어 무엇하겠느냐고요. 복만은 그저 조용히 웃으며 창고의 문을 단단히 고정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복만의 눈에는 멀리서 몰려오는 먹구름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승댁에서 보았던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수탈과 날씨의 변화를 읽어내는 그만의 감각이 곧 닥쳐올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늘이 원망스러울 만큼 푸르기만 하던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장마가 시작되어 논바닥에 물이 찰랑거려야 할 시기였지만 그 해는 달랐습니다. 해는 뜨겁다 못해 대지를 태울 듯 이글거렸고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푸르던 들판은 누렇게 말라 죽어갔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논바닥 사이로 농민들의 피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하늘을 향해 통곡했지만 무심한 태양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계곡물은 말라붙어 바닥을 드러냈고
인근의 부유한 지주들조차 타들어가는 곡식을 보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곳, 복만이 일군 황무지 근처만은 생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방이 메말라 먼지만 날리는데 복만의 논 옆에 판 깊은 수로와 보에는 여전히 맑은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만은 몇 년 전 황무지를 개간할 때 단순히 물을 빼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아주 작은 물줄기의 흐름을 읽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깊은 땅속 물길을 찾아 그곳에 커다란 웅덩이를 파두었던 것이지요. 남들이 비웃던 그 미련한 삽질이 이제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복만은 그 귀한 물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논에 물을 대고 남은 것을 이웃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버텨내자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굶주림보다 무서운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나라 전체에 흉년이 들자 곡식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한양의 권세가들과 지방의 관리들은 매점매석을 일삼으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김정승의 가문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무리하게 땅을 늘리느라 빚을 냈던 김정승은 흉년으로 농사를 망치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노비를 시켜 인근에서 곡식을 가진 자들을 샅샅이 뒤지게 했고 결국 황무지를 일구어 큰 수확을 거둔 사내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먼지 자욱한 길을 뚫고 화려한 가마 한 채와 광군들이 복만의 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김정승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복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채 거만한 태도로 명령했습니다. 네 이놈, 나라가 어려운데 곡식을 쌓아두고만 있다니 당장 관가로 바치지 못하겠느냐? 시세의 반값에 넘기라는 대감님의 명이시다. 복만은 가만히 고개를 들어 집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을 테지만 지금의 복만은 태산처럼 고요했습니다. 복만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곡식은 굶주리는 이웃들과 나눌 씨앗이지 누군가의 배를 불릴 재물이 아닙니다. 감히 정승의 명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집사는 불같이 화를 내며 광군들에게 창고를 강제로 열 것을 지시했습니다. 육중한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집사와 광군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넓은 창고에는 곡식만 가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만이 수년간 모아온 마른 약재와 소금, 그리고 가뭄에도 견디는 특수한 씨앗들이 질서 정연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복만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거대한 재앙을 대비해 온 것입니다. 광군들이 곡식을 약탈하려 달려들던 그때 복만은 품 안에서 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정승이 예전에 농민들을 속여 작성했던 불법 장부의 사본과 가동한 복만이 몰래 기록해둔 정승 가문의 비리 장부였습니다. 이것이 암행어사의 손에 들어간다면 김정승 댁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만의 나직한 목소리에 집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복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정승댁이 진 빚을 내가 모두 갚아주겠소. 대신 당신들이 강제로 뺏어간 이 근처 가난한 농민들의 땅 문서를 모두 내놓으시오. 이것은 도박과도 같은 승부수였습니다. 김정승 가문은 당장의 파산을 면하기 위해 복만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 명의 농민이 땅을 되찾았고 그 땅의 소유권은 명목상 복만에게 넘어왔지만 그는 그들에게 다시 경작권을 돌려주었습니다. 복만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진정한 지주가 된 것입니다. 대육년의 끝자락,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었을 때
복만의 창고는 만인의 구호소가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죽을 쑤어 먹이고 씨발한 톨없어 절망하던 농부들에게 내년의 희망을 나누어 주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그를 복만하라고 부르는 대신 복대인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기류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승의 권세는 가뭄의 마른 잎처럼 바스러졌고 무시당하던 노비의 지혜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온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대육년의 여파는 생각보다 길고 잔인했습니다. 한때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김정승의 가문은 그 혹독한 세월을 버티지 못하고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리하게 버려놓았던 사업들은 파산했고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들을 수탈하던 관리들은 줄줄이 관직에서 쫓겨났지요. 이제 김정승의 집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거미줄. 처진 낡은 기와집 한 채와 병들어 누운 노인 김정승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정승댁 마당을 가득 채울 무렵 복만은 천천히 사랑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쾌쾌한 양 냄새와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이불 대신 때 묻은 솜니불을 뒤집어 쓰고 누운 김정승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내의 그림자를 보고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누구냐? 관가에서 나를 잡으러 온 게냐? 복만은 아무 말 없이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김정승이 평생을 걸쳐 탐냈던 하지만 결코 채울 수 없었던 황금빛 엽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30년 전 이 집 마당에서 매를 맞으며 빗자루질을 하던 복만입니다. 김정승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복만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비천한 노비가 성공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이 위풍당당한 대지주라는 사실에 노인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처지에 자신이 모질게 부리던 종이 나타나 원수를 갚으려 한다면 피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복만은 복수 대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바위처럼 단단하고 깊은 울림이 있을 뿐이었지요. 대감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아는 자가 지배하고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다는 사실이었지요. 그 지독한 가르침 덕분에 저는 살기 위해 글을 배웠고 살아남기 위해 땅을 일구었습니다. 대감님의 모진 매질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 집 마당이나 쓰는 노비로 늙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복만은 엽전 주머니를 김정승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 돈은 대감님이 진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남은 여생을 평안히 보내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배운 지혜와 제가 일군 땅이 저에게 가르쳐준 베풀물 실천하러 왔을 뿐입니다. 땅은 누구에게나 정직하게 소출을 내어주듯 저 또한 대감님께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합니다. 김정승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것을 뺏고 속이며 살아온 그에게 자신이 짓밟았던 노비가 건네는 이 용서는 세상 그 어떤 고문보다 더 아프고 뼈저린 형벌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복만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눈물을 훔치며 빗자루질을 하던 그 어린 노비의 그림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대지주이자
스스로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거인이 서 있을 뿐이었지요. 팔도 강산의 수많은 사람이 복만의 이야기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천한 신분에서 일어나 만인을 먹여 살린 성인이라 칭송했지요. 하지만 복만은 그럴 때마다 그저 소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땅이 가르쳐준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땀을 흘린 만큼 거두고 거둔 만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의 논밭은 해마다 더욱 푸르게 빛났고 그가 일군 땅에서는 더 이상 굶주림으로 눈물 흘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노비 복만이 아닌 대지주 복만이 만든 그 세상은 그렇게 영원히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승집 마당을 쓸던 이름 없는 노비가 팔도 강산이 우러러보는 대지주가 되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복만이를 버티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억울한 처지에서도 남몰래 그를 익히고 남들이 버린 황무지에서 기회를 찾아내며 닥쳐올 시련을 미리 대비했던 그 치열한 지혜와 인내였겠지요.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괴롭혔던 원수를 용서하고 품어 안았던 그 넉넉한 마음씨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곳간에 곡식을 쌓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큰 재산이라는 사실을 복만이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복만이가 돌무더기를 골라내어 튼튼한 담장을 쌓았듯이 우리가 오늘 흘린 땀방울과 묵묵히 견뎌낸 시간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들판에도 조만간 황금빛 이삭이 가득 넘실거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